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 같은 녀석은 못 나와요, 이 기술로. 이걸로? 이건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자비스를 만드는 기술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가장 경쟁자 중에 지금 유력한 경쟁자들은 말씀을 해줬고, 이번 실적 발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AMD의 MI300 같은 경우는 그냥 서버 채택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매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텔은 그렇죠. 이번 실적에서 폭망을 했습니다. 인텔은 그러면은 GPU나 이런 걸 만들 기술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인텔도 기술이 있죠. 가우디 3 이런 건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누구한테 파냐가 문제겠죠. 지금 MI300이나 아니면 인텔 가우디 같은 게 개인들이나 조그만 스타트업에 팔릴 가능성은 솔직히 높진 않아요. 제가 조그만 스타트업이고 인공지능으로 뭐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인공지능 하는 사람 뽑겠죠. 네. 근데 인공지능 하는 사람은 솔직히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원에 있거나 박사 했거나 기존 구글 같은 데서 인공지능 코드만 만지던 사람이지. 네. 이 사람들은 사실 엔비디아랑 AMD GPU 차이도 정확하게 구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인공지능이죠. 이 회사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려면 일단 뽑은 인력을 최대한 굴려야 돼요. 네. 그러면 기존 GPU, 엔비디아 GPU를 도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회사들 위주로 비즈니스가 성공하면은 칩 매출 늘고 그거 잘 안 됐으면은 GPU 매출 폭망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계속.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네네. 네. 큰 회사들 중심으로 돌아가면 인텔은 계속해서 어렵다. 인텔도 뭐 하다가 어디 하나 뚫으면은 갑자기 가우디 매출 하고 올라가고 하겠죠. 네네네. 근데 서버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사들이 중심이고 서버 시장에서 계속 밀리는 거 봐가지고 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서버 단일 서버 대수로 파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어떤 AI 하는 큰 고객이 우리 인텔 가우디 3 도입할 거야 라고 해야 그때서야 가우디 들어간 서버 발주가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서버 만드는 회사 이런 데 의미가 없고 인공지능 학습시킬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 회사들이 가우디 같은 칩에 적응할 만큼 개발자가 있고 규모가 돼야 그런 사람들 마음을 딱 잡아야 매출이 확 느는 구조죠. 그럼 지금으로는 좀 닫힌 거네요, 상황이. 뭐 좀 봐야죠. 그 안에서 마케팅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결국은 호퍼라든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는 인공지능 관련 슈퍼컴퓨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뭐 어떤 연구소나 이런 데서 쓰여지는 건 따지고 보면은 그냥 일반 슈퍼컴퓨터잖아요.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것도 일종의 슈퍼컴퓨터 아닙니까? 사실 컨셉은 똑같아요. 네. 우리가 인공지능 슈퍼컴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IBM 같은 데가 만들던 슈퍼컴퓨터보다 네. 훨씬 느린 연결로 많이 연결한 컴퓨터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마존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도요. 한 번에 한 1000개 정도, 뭐 그만큼 안 빌려주겠지만 저한테 한 번에 한 10개, 100개 정도 빌리면은 걔네들도 슈퍼컴퓨터처럼 엮을 수 있어요. 아마존이 그런 거 해줍니다. 슈퍼 클러스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묶어주고 스토리지까지 다 묶어줘요. SSD까지. 제가 인공지능 하는 회사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데가 A100 이런 거 도입해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서로 NV링크로 연결하는 거랑 큰 차이 안 납니다, 실제로는. 네. 내 데이터 센터에 있냐, 상대 데이터 센터에 있냐 차이인 거지. 네네. 이제 아마존은 거기서 컴퓨터 몇 개나 하나씩 빌려주기도 할 뿐인 거죠. 예전 고객이 똑같이 20개 빌렸는데 어떤 고객이 하나하나 별개 엔지니어가 쓸 수도 있고 다른 고객 똑같이 20개 빌렸는데 컴퓨터를 이 고객은 20개 엮어서 쓰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그게 이제 깜짝 놀라는 거는 직접 사가지고 우리 건물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그걸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클라우드 간의 기술 격차예요, 실제로. 단순히 단일 컴퓨터를 빌려주는 거는 옛날에 우리 AI 한참 유행하기 전에 앱 만들 때 있죠. 네. 그때는 컴퓨터끼리 엮는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앱을 만들면요. 컴퓨터 서버 하나도 앱 하나가 다 못 써갖고 그거를 여러 명한테 빌려줬다고요. 컴퓨터 하나를. 네네네. 근데 지금 AI 같은 거는 반대예요. 컴퓨터 여러 개를 엮어서 큰 거를 학습시켜야 되죠. 네네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잘 만들었냐 아니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잘 만들어 놓은 거는 연결을 쉽게 해가지고
자기 컴퓨터 여러 개 뭐 난 1000대 네. 갖고 있어 하는 건데 그 중에 이 친구 봐라 좀 많이 쓰려고 하네. 그럼 이 정도 돈 받고 10개 묶어서 줘야지. 그러니까 뭐 데이터 100개 그렇죠. 붙여야지. 이게 되게 유연하게 잘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GPU 서버 이제 한 100개를 엮어서 슈퍼컴을 만든다고 하면 일종의 얘네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멀리 있으면 엮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서로 데이터 주고받는데 시간 너무 걸려서 그럼 물리적으로 서버들이 비슷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네. 그런 게 잘 안 되는 클라우드도 있어요. 써보시면 제가 그런 잘 안 되는 클라우드에서 A100 서버 100개를 빌리면 네. 그냥 컴퓨터 본체 100개 산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느리겠죠. 근데 좀 큰 클라우드에 가면은 제 사용 목적에 맞춰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죠. 네네. 그게 차이예요. 야, 진짜 듣다 보니까 클라우드 시장이 어마무시하구나. 그러니까 그게 기술력이에요. 클라우드들의.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건 점점 많아지잖아요. 프로그래밍 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거. 옛날엔 그냥 내 데이터 센터 없이 그냥 세이브로드 되는 걸로도 만족스러웠지만 이젠 컴퓨터 간의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운 것처럼 해줘야 되고 실제 효율도 나와야 되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뭐 GPU를 못 사서 안 다니고 뭐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연산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가 자체 자기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걸 빌려주려고 까는 것도 상당하네요. 사실 그 수요도 굉장히 커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야 우리가 깔아서 우리가 쓰지 하고 슈퍼컴퓨터를 아예 만들고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아도 되죠. 네네. 다 우리 건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회사들 이런 회사들 좀 달라요. 심지어 원래 그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의 원조 스테이블 디퓨전이죠. 네. 여기도 다 클라우드로 해요. GPU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데이터 센터 없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겠군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예. 아마 아마존 이런 거 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회사의 규모가 애매하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 인력과 관리할 인력 자체가 너무 골치 아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서버 하나 죽으면은 갖고 서버 다시 발주하고 넣고 뭐 프로그램 깔고 해야 되는데 네. 클라우드를 쓰면은 그런 절차가 싹 없어져요. 그 컴퓨터를 예전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요, 클라우드는 제가 딸깍 한 번 하면 포맷되고 예를 들면 요 컴퓨터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뭔가 까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죠. 그러면 요 컴퓨터 전체를 그 게임 세이브 로드 하듯이 세이브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불러오게 하면 잘 안 되네 하고 불러오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컴퓨터 상태가. 우리 뭐 저기 문서 작성하다 저장 키 누르면 딱 그 저장되는 거 비슷한 그거는 거군요. 똑같아요. 네. 그런 게 다 클라우드 비용에 녹아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이번에 테스토렌트가 HBM 안 쓰고 GDDR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진짜 HBM 하려고 25년도 하이닉스는 어마무시한 공장 20조를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 그거 어떻게 보면 소수 접근 방식이잖아요. 삼성 마하원 같은 것도 잘 보시면 LPDDR 터보, LPDDR-T 이런 거 씁니다. 네. 뭐 LPDDR보다는 대역폭 높지만 HBM에 비할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쓰겠어요? 우리는 대역폭을 줄일 자신이 있다. 인코딩 뭐 압축 암호화하고 압축해서 보내면은 실제로는 대역폭 덜 써도 된다. 텐스토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HBM만큼의 대역폭이 필요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말씀드렸듯 아까 HBM을 쓰는 GPU는 좀 비효율이 존재하긴 해요. 당근에 후추 뿌리고 볶는 것처럼 한 번 할 때마다 이 제한된 대역폭을 잡아먹고 있죠. 그거를 덜 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한테 좀 부담을 던진 거죠. GDDR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언어 모델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면 HBM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용량만 맞고 우리가 예를 들면 실제로 HBM과 지금 엔비디아 GPU 봤더니 거의 80에서 90%는 덜어낼 수 있더라 이런 방식을 쓰면 그러면 없어도 되죠. 그거는 고객마다 좀씩 다를 거예요. 어떤 고객들은 돌려보면 우리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짜도 이거 이상은 메모리를 접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고객이면은 HBM 달린 GPU를 써야 돼요. 근데 고객이 지금 내 대역폭을 100을 쓰고 있는데 이걸 까봤더니 이 중에 90은 아까 말했던 당근 볶고 후추 치는 거에 가깝더라. 이러면은 텐스토렌트 거 쓰면은 그
비용이 좀 낮아질 수 있죠. 그럼 결국 그건 파라미터 숫자하고 연결된다고 봐야 될까요? 패러미터 숫자뿐만 아니라 그 패러미터를 어떻게 연산하고 몇 번 건드리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하여튼 많이 건드릴수록 HBM이라든가 대역폭이 커지는 수밖에 없다. 여러 군데를 자주 건드릴수록 HBM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AI 기술, LLM 모델의 기술을 따지고 보면 정말 데이터를 무한에 가깝게 갖다 쏟아붓고 그걸 컴퓨팅 파워로 그 많은 양을 그냥 노가다식으로 다 한꺼번에 읽어갖고 정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비효율이 많잖아요. 돌려보면 예를 들면 우리 어떤 비서한테 일을 시키는데 커피를 손님 10명이 있어서 커피를 타오라고 시켰더니 그 커피 한 잔 따르고 한 잔 갖고 오고 두 번째 커피 가져오고 세 번째 커피 가져오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런 거 고치고 싶잖아요. 텐스토렌트 칩도 이제 메모리에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줄이고 한 번에 다 하지. 요런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모리에 덜 가도 되니까.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온 데이터가 제가 지금 여기 데이터를 이만큼 패킷을 받아왔어요. 그건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GPU가 요 녀석을 20번 건드려야 되더라 계산해보니까. 근데 지금의 GPU에서는 요 녀석을 20번 건드려야 되는데 읽어오기 한 번, 한 번 건드리고 다시 쓰고 또 가져오고 건드리고 쓰고 해서 메모리 읽기 20번 쓰기 20번을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가져와서 20번 다 건드리고 내보내면 되지. 이게 텐스토렌트 접근인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이면 대역폭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죠. 원래는 제가 이거 20번 건드려야 되면 메모리에 읽고 쓰기 20번, 연산 20번 했는데 텐스토렌트는 이거를 내가 20번 쓸 게 확실하다면 이 칩 안에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대역폭을 아끼겠죠. 그러면은 그 SDRAM의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면 좀 빨라질 수 있겠네요. 그 SRAM이요? 그러니까 SRAM.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그 고정시켜 놓는 거를 이 컴퓨터에는 요 컴퓨터 컴퓨터를 붙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더넷을 통해서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다고. 근데 물론 그 SRAM 자체는 제가 칩을 하나 놓으면 SRAM은 칩 안에서만 빠르고 이거 이더넷으로 연결해봤자 효율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엔비디아 NV링크도 마찬가지인데 GPU를 여러 개 연결하면요 그 특정 칩 안에 무엇을 넣을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칩과 칩을 이더넷이건 NV링크건 연결했으면요 둘 사이 주고받는 건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웜홀 2개가 있고 둘을 이더넷으로 연결을 해놨죠. 제가 옆에 이더넷으로 연결된 녀석의 메모리를 내 것처럼 쓸 수는 없어요. 옆에 있는 애가 엄청 느립니다.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그렇구나. 그 지금 뭐 프로그래밍 할 때 힘든 점이 그럼 프로그램이 그냥 컴퓨터가 여러 개 10개 달려있으면 10개가 그 병렬로 따르게 들어가야 빨라지는 거지.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려면 이더넷은 완전 꽉이네. 대신에 이제 이더넷을 줬으니 잘 써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칩이기 때문에 요 특징에 맞춰서 너희가 잘 써야지 이런 겁니다. 다 그래. NV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넷보단 분명 반응 속도랑 대역폭 이점은 있죠. 대신에 NV링크 자체가 칩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좀 커요. 그리고 이제 이 텐스토렌트 칩 같은 건 아까 그 메모리 가격은 아꼈잖아요. 그래서 칩이 좀 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칩 안에서 D램 접근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컨셉이잖아요, 칩이. 처음에 GDDR에서 한번 데이터 받아오면 요 녀석 안에서 막 20번씩 핑핑핑핑 쳐갖고 결과값을 딱 내놓는 구조잖아요. 그래도 칩 안에 용량 부족하면 D램을 접근해야 되겠죠. 그럼 그 접근 횟수 줄이는 법이 뭐 SRAM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SRAM은 많이 비쌉니다. 그렇죠. 사실. 많이 비싸고 너무 비효율이죠. 그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웜홀 칩이 얘도 거의 일반 CPU 칩의 한 3배 가까이 될 거예요. 크기가. 사이즈가? 예. 보통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칩의 크기가 800제곱밀리 정도 되거든요. 얘는 근데 제품이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제품과에 깔린 건지 모르고 거의 600제곱밀리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좀 많이 크죠. 일반 GPU 칩보다도 많이 큽니다, 이게. 엔비디아 칩 중에 그 정도 크기 나오는 건 하이엔드 모델밖에 없어요. V200, A200, H100 이런 애들이 800 사이즈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다이 사이즈를 아끼겠다고 너무 SRAM을 줄이면 결국 D램 접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램을 적게 쓰려고 다이를 키웠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인공지능이 너무 크게 발전해버리면요. 되게 그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HBM 늘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처리가 안 된다. 자기 한도를 벗어나는 순간. 안 들어가니까 이 칩 두 개, 웜홀 칩 예를 들면 두 개를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HBM 쓰지만 칩 하나로 들어갔더라. 네. 그러면 효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구나. 그런 게 열려 있군요. 네. 네네네. 향후에 그 GDDR의 운명과 그다음에 HBM 운명 어떻게 전개될까? 저는 GDDR은 하던 거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대략 HBM의 수요가 뭐 네. 회사마다 두세 배씩 예측이 차이 나는 게 문제죠. 네네네. 저는 이제 이건 되게 인공지능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1, 2년은 이미 수요가 정해져 있잖아요. R&D 페이지니까. 그렇죠. 25년까지도 이미 네. 선주문이 끝났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올해 내년 중에 AI가 좀 진짜 세상 바꿔놓거나 이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의 용도 자체를 바꿔놓을 레벨로 안 나오면 HBM도 설치해 놓은 거 한참 써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이 바뀌는 게 핵심이에요. 뭐 엔비디아 실적이야 빅테크가 캐펙스를 하고 있는 이상 꺾이진 않겠죠. 네네. 근데 지금의 캐펙스 수준이 계속 매해 늘어날 수 있는 캐펙스냐는 고민을 해봐야죠.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지갑을 열어서 돈을 넣어줘야.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소비자들 딴에서 주머니에 돈을 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애플이고, 애플이 온디바이스 향의 어떤 식의 AI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소비자향 AI를 드디어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AI 어시스턴트가 될지 뭐가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일단 요번에 나온 그 새로운 AI는 좀 그렇죠. 갸우뚱하죠. 그렇게 새롭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 제가 이제 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 같은 녀석은 못 나와요. 이 기술로. 이걸로? 이건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자비스를 만드는 기술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각도기님을 만나면 저랑 옛날에 했던 대화들 이런 거 가끔 떠오르고 그렇죠. 제 취향도 떠오르고 언제쯤 오는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은 그렇게 개인에 대한 기억을 가진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진짜 의미로 맞춤형 비서가 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음식점을 검색을 했는데 너 당뇨병 걸렸잖아. 이건 먹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그냥 소위 말하는 백과사전을 매번 새 마음과 빈 마음으로 그쵸. 백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번에 쫙 백과사전 읽어갖고 답을 주는 거지. 너 나한테 거기 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 그 기억을 다 갖고 있어. 그걸 근거로 찾아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죠. 왜 안 돼? 그거는 지금 인공지능이 성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 선택이에요. LLM이란 LLM뿐만 아니라 이제 힌튼 박사가 개발한 그 인공지능 학습 방식 자체가 학습이 느린데 학습을 끝내면 굉장히 포텐셜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진 거예요. 네. 이제 7, 80년대부터 계속 인공지능 연구를 했는데 네. 핵심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얼마나 그 똑똑하냐랑 얼마나 빨리 학습되냐였어요. 그 시절에 빨리 학습되는 인공지능 많았어요. 그 KNN 이런 거 학습 시간이 빵초예요, 실제로. 그 단점이 뭐야?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아니잖아 해서 쭉쭉 찾은 게 지금 있는 인공지능인데 이거 학습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네. 그러니까 GPU를 1000개, 10,000개 엮어야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지. GPU를 1000개, 10,000개 엮어갖고 데이터를 테라바이트 단위로 넣어야 학습되는 애가 어떻게 저의 개인 기억을 콕 집어서 기억하겠어요? 안 되죠. 저라는 사람에 대해 이해하기엔 제가 만드는 데이터도 너무 적고 네. 심지어 저의 어떤 데이터를 본다고 해서 얘가 그걸 콕 집어 기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인공지능 학습이 어려운 점이고 저는 이제 조금 벗어난 거지만 우리 인공지능의 학습 추론 얘기를 할 때 일상 언어랑 기술의 언어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면 제가 각도기님한테 뭔가 말씀드리고 여기 시청자분들께 뭔가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했지 그런 거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인공지능의 학습, 지금 인공지능의 학습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백과사전 뭐 수십만 개의 분량이나 수테라바이트의 이미지를 넣으면 얘가 뭔가 능력은 오르는데 제가 예를 들면 완전히 새로운 지식 딱 한 줄, 정인성은 뭐 키가 얼마다 이런 지식을 딱 한 줄 넣고 학습시키잖아요, 한 바퀴. 그걸 기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학습 데이터가 너무 작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정 작가님의 키가 몇 센치다 이런 데이터가 수천만 개가 딱 있으면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비슷한 거 이런 기사를 잔뜩 넣어주면 인지하는데 제가 요만큼 학습 데이터 있는 걸로 AI 하나 학습시키고 동일한 데이터에다가 제 키 한 줄만 넣고
동일한 인공지능 학습시키면 대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이 LLM이라는 건 데이터 양이 작으면 유효성이 있는 정답을 못 얘기해주고 오히려 데이터가 많았을 때 그중에 뭐 중간값을 취한다던가 유사값을 취하는. 좀 자주 거니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간마다 스마트폰의 사용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채팅 앱 많이 쓰고 누구는 유튜브 많이 보고 할 텐데 그러면 제가 개인화된 인공지능 만들겠다고 학습시켰을 때 제대로 기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LLM으로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미 한번 정제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 돌리면 되게 빠르게 쉽게 뭐 연산 부하 없이 휙 하고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근데 어차피 우리 엣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 돌릴 수 있는 애 크기는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놈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심지어 큰 녀석한테 던져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제 기억이 없는 거는 그렇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네네. 얘가 할 수 있는 건 단기 기억 조금 있는 거. 단기 기억 몇천 단어 정도? 네. 그 안에서만 맥락을 찾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를 따라다니는 비서 이런 건 안 돼요. 저는 되려 지금 AI 혁신이 좀 더 지속되려면 랩탑이나 이런 데서 생산성 앱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AI가 하는 일 중에 기억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잔뜩 만들어 놓는데 강연하고 이런 출연하니까 이런 거를 찾고 싶을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예를 들면은 증시각도기에서 뭐지 그 GDDR 얘기했던 PPT가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면 파일을 다 읽으면서 얘가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쪽 위주로 뭔가 돌파구가 열려서 생산성 혁신을 해주는 게 맞지. 이 기대치는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이 AI 발전은. 야, 어떤 측면에 보면 지금 LLM 모델이라는 게 영어 모국능이 계속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겠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LLM이 길게 가면 갈수록 컴퓨팅 파워가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고 사실 상당한 비율이 지금 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억을 잘하는 인공지능은 컴퓨터 파워랑 좀 무관하죠. 그렇죠. 예전에 GPU 10,000배 준다고 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건 아니에요. GPU가 10,000배 있으면 서버에서 학습은 10,000배 빠르겠죠. 네네. 그래봤자 여기서 돌아가는 애는 어차피 여기 있는 조그만 NPU에 의존할 텐데 얘가 어떻게 내 기억을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거에 80년도 그 IBM이 체스 인공지능 만들었을 때도 드디어 인간을 이겼네 했는데 체스에서 인간을 이긴 다음에 한참 겨울이었죠. 왜냐하면 체스에서 인간도 이겼어요. 바둑도 이기고 이렇겠네 하는 게 우리 많은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기술의 이쪽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IBM 했던 인공지능은 거기까지인 인공지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도 그런 한계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보다 훨씬 말도 잘하고 인간처럼 대답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GPT-2는 별로였고 3는 엄청나고 4는 끝내주고 이미지까지 보니까 5는 더 좋고 6에 가면은 드디어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루고 있는 기초적인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LLM이라는. LLM 말고 이거는 LLM 이전에 80년대에 나왔던 그 힌튼 박사의 역전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기본적인 방법. LLM부터 사물인식, 뭐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학습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 녀석이 갖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네네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에 항상 이런 걸 생각할 때 근원적인 생각을 안 하고 또 잘 모르니까 남들이 이렇게 그런가 하고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정 작가님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건 근원적인 기술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핵심은 그거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기술의 도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이 도정의 한계점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지금 덕분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요거를 또 잘 쓰려면 여기다 인간이 뭔가를 딱 덧붙이는 것을 어떻게 기술화 시키느냐. 어떤 기업이.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네. 그거 하려면 지금 있는 오픈 데이터들로는 안 되고 이제 자기들이 좀 가공하거나 그래야 될 거예요. 이제 언어 모델 중심으로 그런 거 많이 하는 회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해외에. 사람들이 많이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AI가 더 갈지 아닐지 알겠죠. 그게 그러면 소위 말하는 킬러 앱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포토샵이 지금은 인공지능이 딸깍딸깍 조금씩 이미지 바꿔주는데 아예 그 게임 일러스트로 쓸 만큼 얘가 잘 된다. 예를 들면 게임 일러스트로 쓴다는 게 동일한 주인공 얼굴을 뭐 복장만 바꿔서 계속 그려줄 수 있다. 그게 의외로 안 돼요. 잘 보시면. 그 소라 같은 영상 만드는 인공지능도 보시면 막 사람이 생겼다가 막 배경으로 쓱 사라지고 그러죠. 그거 해결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러스트 그리는 그 인공지능들도 일러스트 다 잘 뽑는데 동일한 캐릭터로 복장과 자세, 뭐 나이, 뭐 이런 것만 바꾸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이제 데이터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해결은 좀 힘들죠. 해결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 분야에서 킬러 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 이번 10월 달에 WWDC에서 얘기했던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10월 달이 되면 구체가 될 텐데 사실 이거 삼성 AI랑 비슷할 거예요. 지금 기술 수준은 그쪽에서는 둘이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만듦새의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도 LLM이 발전하면서 옛날보다는 좀 짧은 맥락을 기억을 해요. 예전에 그 챗봇들은 이런 것도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 어때? 맑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대답 못했어요. 왜냐면 한 줄만 보거든요. 어제는 이라는 글자만 봐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AI 머신은 어제는이라는 건 예스터데이인데 예스터데이를 도대체 7월 31일 뭘 물어본 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근데 지금 LLM들은 앞에 있는 대화도 다 넣을 수 있죠. 그 위에 대화를 봤더니 오늘의 날씨가 뭐였지라고 하니까 어제는 물어보면 어제 날씨겠구나. 그렇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사 요약도 옛날보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딱 그 정도 개선을 좀 더 어떻게 이쁘게 잘 붙인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기계에 들어가는 AI 수준은 다 알아요. 뻔하죠. 애플도 8빌리언 이 정도 쓰겠죠. 챗 GPT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거. 그러면 뭐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뻔한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소소한 이익들을 좀 줘야죠. 우리가 폰을 쓸 때 옛날엔 폰을 열어서 키보드를 두드려야 되는데 두드릴 필요가 없게 좀 해준다든지 혹은 방금 전에 했던 조작은 빠르게 취소해준다든지 좀 그 정도 개선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혁신적인 게 아니고 조금만 사용 편하게 해주면 사람들의 얘기의 접근성이 확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되려 이런 쪽의 만듦새를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사람처럼 움직이는 비서를 한다,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좀 원래 스마트폰을 쓰면 좋은데 너무 어려워서 못 쓰던 계층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장 확장하는 게 좋지 않나. 예를 들면 어르신들 이런 쪽이죠. 뭐 문자 앱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정인승이한테 뭐 보내라 이러면 이제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기 음악 좀 틀어줘 이러면 음악 갑자기 구동이 되고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음악 뭐냐 막 이러면 그럼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정보면 스마트폰 안에 찾아갖고 그 음악 틀어주고 그 정도는 어떻게 갈 수 있겠죠. 음성 인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입력 인터페이스의 전환까지는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그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원했던 걸 훨씬 잘하는 정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조금 칩 공부하고 또 사상 최대 난이도 아닐까 이게? 지금 오늘 진짜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렵고 그 우리 정 작가님이 얼마나 그 하드웨어에도 정통하지만 소프트웨어에도 얼마나 정통하고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결되어서 구동을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정통한 분이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그 AI 시장과 그것들이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뭐 또 다른 길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토대를 깔아놓은 거고 테스토레들은 토대를 깔아놓고 이걸 더 키울 수 있느냐 그런 여부이고 그건 시간이 지나야 봐야 그게 구축이 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뭐 GPU 경쟁자가 나왔어 뭐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LLM의 앞으로 미래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하면 막 마치 이제 곧 인공지능 로봇가 나오겠어 하는 부분도 사실상 지금의 LLM 모델과 기본적인 그 LLM 모델을 깔고 있는 기초 어떤 과학 이론에 의하면 쉽지 않고 전혀 다른 리그가 펼쳐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나온다라는 것도 오늘
배우게 된 아주 그러니까 귀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로봇도 나올 수 있는데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단기 기억 뭐 몇십 초 정도 그 정도 작업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 반복 작업은 이 LLM 모델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물류 같은 거. 예를 들면 자율주행은 왜 되겠어요? 우리가 주행할 때 그 뭐 3, 4시간짜리 주행 기억이 필요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주행 같은 거 왜 되냐? 저는 핸들 움직일 줄 알죠. 엑셀 밟을 줄 알고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알죠. 내비게이션도 볼 줄 알아요. 네.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간인데 갑자기 자다가 눈을 떴더니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10초만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10초 뒤엔 딴 사람한테 맡길 거다. 그러면 전 내비게이션 보고 차선 보고 운전할 수 있죠. 네네네. 그렇게 10초마다 사람 교대하면 목적지 갈 수 있죠. 네네. 그런 건 지금 인공지능이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기억이 뭐 한 20년치 기억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잘 못합니다. 네네네. 예.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그 LLM에 대한 마지막 설명은 LLM의 구조적 그 어떤 한계를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귀한 시간 아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어려웠어요. 저도 오늘 어려웠는데 어떤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문가들은 더 신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정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